그러면 우선은 제가 오늘 두 번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사례 발표를 조금 예정된 대로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오후 시간에는 좀 교구제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들렛에 가시면 자료가 다 있으니까 좀 다운을 받아서 살펴보시면 편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바로 사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 생각엔 다 잘 아실 것 같긴 해요.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이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진단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했다라는 걸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 우선 팩트체크 중요하죠. 네, 팩트체크 1년 내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과의존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한 수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사이버 예방, 폭력 예방은 아예 주관이 있어서 무조건 그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고, 저작권과 초상권도 학교에서 항상 나오는 단골 주제이고, 개인정보 보호 마찬가지고, 이제 저는 경기도 소속인데요.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매우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거의 다 보호주의적 접근이거나, 그러니까 예방해야 된다, 잘 쓰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술 중심적인 접근이 좀 많아요. 근데 물론 이런 접근도 중요하긴 한데, 이에 반해서 아직도 비판적으로, 특히 재현을 어떻게 되고 있나, 상업성, 어떤 기업이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있나라든지,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속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성취 기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국어과에서 매체 단원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살펴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 성취 기준만 제가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보시면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이라든지 도덕에서 디지털 사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제 실과에서도 기술의 특징, 컨텐츠 종류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이전과 같이 조금 기술주의적이라든지 보호주의적, 물론 사회에서 한번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긁어서 가져온 성취 기준이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성취 기준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이라든지 특히 아이들의 권리 그리고 참여 영역에서는 조금 다뤄지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둔 것은 당연히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앱을 쓸 줄 안다, 이걸 화려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사실 비판적인 사고는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질문을 던져줘서 애들이 그러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좀 이상한데 생각해볼까라고 질문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사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많은 수업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긴 하지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요즘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제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나라의 시민 교육은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예전에 시민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런 권리도 있어. 이런 부분은 침해받을 수도 있어. 우리가 기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꾸준히 해주고 나중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이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봐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환경의 기회와 위험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수업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좀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고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미디어는 아이들의 일상에 있지 학교에 없잖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끄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글을 줄 수 있고 수학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유튜브는 학교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의 삶을. 그렇기 위해서 교실에서 좀 편안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먼저 구성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깐 살펴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리터러시의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리터러시 이론들을 교실에 적용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이 중에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칙이라고 소개된 것 중에 보면, 지역 현실에 참여하기라는 것이 있고요.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이
아동이 알고 있는 것, 아동이 하는 것을 무한 지지해주고 또 독려해주는 것. 그리고 당연하다고 간주되는 특히 우리의 교과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거의 바이블인데요. 그 교과서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뒤집어주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내 생각 말해도 되나? 선생님이 되게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는 않네라고 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저는 조금 강조했는데 권력. 특히 저는 플랫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업의 수익 구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 노는 그 놀이터인 플랫폼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6학년에 많이 가르치긴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학년 대상인 수업 사례들이 많고요. 올해는 5학년을 했는데 5학년을 해보니 격차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업이 이제 그 아래 학년으로 갈 때는 많이 완화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2, 3학년부터 왜 로블록스 쓰고 유튜브는 이미 키즈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앱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수준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좀 다른가요? 올라온 자료가 조금 다르면 이것은 네. 그게 혹시 오후 사실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따가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2차 시에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이 사실 어떤지를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태블릿을 만져본 적도 없다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재현성을 말해보자라고 하면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파악이 중요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에 많이 가고 좀 부모님들이 관리를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라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사용도 익숙해요. 그리고 학원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네, 그때 아니면 못 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게임을 하고. 그래서 미디어는 뭐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야 저도 수업을 하잖아요. 물어봤더니 과의존 나쁘다. 네, 열심히 주입받은 거죠. 배운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책감이 많아요. 전 중독자예요. 막 이런 아이들 많고요. 그다음에 시간 규칙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2시간 전후로 이제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저는 따로 없어요. 얘기를 하고 뭐 코딩 이런 거 조금 배운 적은 있어요. 뭐 조금 잘난 척하는 아이들 있어요. 저 틱톡 콘텐츠 만들 줄 알아요. 막 이런, 저 유튜브 사실 뭐 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 연계 및 차시는 제가 이대로 한 게 아니고요. 저도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린 거긴 한데 사실 이거를 딱 맞춰서 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여드리는 건 좀 일부의 사례고 결국 수업하다 보면 유튜브 얘기 나오고 뭐 핸드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거의 일상에서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학부모 총회 때 이제 민원을 받지 않으려면 처음에 허락을 받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우선은 총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과 연계를 해서 저희 반에 특색 수업으로 미디어 수업을 하겠다.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냐. 근데 다행히 또 부모님들께서 유튜브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쓰게 해주시나요?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안 쓰게 하는 수업은 아니었으나, 그래서 다행히 잠재적인 동의를 얻고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실행을 하실 때는 조금 민원이 불편하다, 혹은 나는 근데 교육과정을 좀 꼼꼼히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연계를 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시겠지만 한 번 딱 해놓고 이제부터 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이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 호흡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내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간학습 안내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저는 활동지를 제가 다 만들고 뭐 사실 활동지를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던져주고 네가 해봐 이런 위주의 수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가이드가 있으면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창비에서 그 미래를 여는 미디어 교과서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했는데 다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사올 아이들은 사와라. 근데 아니면 내가 복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의향을 살폈죠.
근데 2명 빼고 다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수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 있는 걸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교과서를 20% 정도밖에 안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제 미디어에 대한 개념은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땐 좀 가이드가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거, 이건 이제 수업 지원 자료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수업을 하시기 막막하다 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렸지만 똑같이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했고요. 보시면 우선 저는 미디어의 의미는 좀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개념인 이제 미디어 언어, 그러니까 어떤 언어들이 있고, 뭐 영상, 글, 그림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재현성, 이제 어떻게 재현이 되는가, 그 다음에 미디어를 만드는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가, 특히 지금 플랫폼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용자로서 또 창작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작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편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다루시는 거를 좀 연초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소개는 안 드렸지만 이제 미디어 역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가장 지루했던 시간, 아이들이 가장 고개를 흔들었던 시간인데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도 야, 미디어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해서 딱 2시간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제일 힘들어해서 저도 이거 주입 시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미디어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상업성을 먼저 봤어요. 너희가 제일 익숙한 게 플랫폼이니 그 플랫폼에 대해서 근데 기저에 어떤 모델이 있냐면, 뭐 왜 너가 이런 기능을 사용하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알림을 주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어의 재현성을 받고, 근데 네가 즐겨보는 그 미디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허위정보 판별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보시면 절반 이상은 저는 디지털 디바이스 안 쓰고 수업을 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학기 내내 한 번도 탭으로 그러니까 탭을 안 쓴 게 아니고요. 미디어 수업을 할 땐 일부러 안 썼어요. 물론 자료를 찾을 땐 쓰는데 막 컨텐츠 만들고 이런 위주로 가면 못하는 아이들은 초반부터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게 그 기기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그 알게 된 것과 느낀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기를 좀 쓰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실천하고 뭐 만들고, 저희는 공모전도 직접 참가를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미디어 세상이라는 걸 적었고, 참고로 우리가 바라는 미디어 세상을 수업하기 전에도 해봤어요. 학기 초에 한번 해보고 그 종이를 교실에 그대로 붙여두고 1년의 수업이 지나서 똑같은 걸 다시 주고 이제 비교를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도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앞에서는 과의존하면 안 돼요, 중독자가 되면 안 돼요, 광고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런 걸 하다가 뒤에 가니까 기업 이거 하셔야죠, 막 부모님 이거 하셔야죠, 근데 저희도 이거 해야죠, 막 학교 이거 해야죠, 교육청 왜 가만히 계신가요, 막 하더라고요. 6학년이니까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좀 사전 사후 평가로도 활용을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냥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도 있고요.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주제들도 적어놓은 것이라서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 어떻게 수업해야 되지 할 때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 저는 포스트잇을 우선 주고, 내가 바라는 즐겁고 건강한 미디어 생활이 뭔지를 좀 받았어요. 이게 사전 조사를 한 건데, 참고로 발은을 쓰진 않았습니다. 발은을 쓰는 순간 잣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즐거운 걸 말해봐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이 광고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수업할 때 되게 편했어요. 막 광고를 왜 만들까 했는데 이미 애들이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기업은 막, 그래서 내가 이러면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광고 얘기를 많이 하지 하고 봤더니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한이 맺혔더라고요. 근데 플러스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없는 시간에 광고가 1분 1분이 계속 뜨면 미쳐요, 애들이. 그래서 광고 이름도 다 알더라고요. 그 테라 맥주가 어떻고 저쩌고요 하면서 절반이 광고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시간을 조금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즐겁게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딱 3명 나왔고, 그 옆에도 시간 제한. 그래서 이제 과의존에 대한 인식이 좀 절반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광고만 없어도 즐거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교실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전 자료를 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때 사실 나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갈 때 오며 가며 이제 할 게 없다 보면 교실이 워낙 좁아서요. 할 게 없다 보면 이런 걸 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얘랑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하네 하면 이제 걔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저는 항상 좀 붙여놓는데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활동을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그럼 친구랑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하자. 그래서 우선 좀 꺼낸 거예요. 저도 그래야 좀 보잖아요. 제가 학기 초에 처음 만나자마자 6학년 애한테 너는 무슨 미디어를 좋아해? 그러면 이제 애들은 무슨 소리세요? 전 스마트폰을 안 써요.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안 되니까 니네끼리 좀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판을 깔았죠. 근데 이때 이제 미디어가 뭔데요? 해서 딱 하잖아요. 핸드폰이요? 선생님? 아니면 앱이요? 뭐 책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제한은 조금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를 막 안 쓰는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이때 저희 반에 스마트폰 없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6학년인데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친구도 있어서 오케이 그럼 책, 영화 이런 것까지 다 오케이 하고 앱으로 쓰고 핸드폰에 있는 건 앱으로 쓰자. 근데 그 밖에 있는 건 뭐 TV 프로그램을 써도 되고 뭐 채널명을 써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시면 뭐 유튜브 카카오톡도 있고 책, 공부해야 해서 카톡, 소설, 컴퓨터 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카메라로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앱이 아니라 카메라 자체라고 인식하는 친구도 있고 웨이브 저는 저걸 잘 모르는데 애니를 봐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학교에서 아마 담임 교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필요한 얘기긴 한데요. 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할 때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편하지가 않으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너 숙제 왜 안 했어?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틱톡 14세 미만 금지인데 너 한다고? 그러면 애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러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돼서 유튜브 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이랬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하고 있어요 라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실 환경 자체를 조금 편안하게 풀어주셔야 아이들이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들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교실을 3-3으로 해서 배치를 좀 하거든요. 전 짝을 안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 책상을 계속 바꾸고 이제 모든 활동할 때도 계속 바닥에 앉혀요. 이렇게 바닥에 앉혀서 대신에 모든 활동할 때마다 제비를 계속 뽑아요. 계속 섞여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고 인원도 막 섞이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도 서로 나누기에 좋으면서 교실이 좀 안전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업한 걸 사례를 제가 좀 짤막짤막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때는 앞에서는 미디어 쓰는 걸 얘기했으면 네가 쓰고 있는 미디어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데를 좀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지는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8개까지 있지만 8개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업을 3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3개, 4개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디어 기관을 저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했는데 아이들이 더 잘 찾더라고요. 선생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앱을 찾으면 그 회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을 적고 이제 뭐 왠지를 적고 마지막에 기관을 적고 저희는 그때 수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앱이 많고 멜론이 가지고 있는 앱이 많고 그러니까 멜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앱이 많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선생님 생각보다 이거 다 카카오 거예요 라든지 이거 사진 앱인데 이게 멜론 거였대요. 멜론은 카카오잖아요. 얘네 다 갖고 있네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래 그걸 다 가지면 안 돼라고 하면 이게 자본주의 부정이라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알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B612 그래서 카메라 앱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 뭐 스노우 이건 저도 몰랐거든요. 스노우 앱과 B612 앱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찾았고 뭐 캡컷도 되게 많이 쓰는데 캡컷이 바이트댄스고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모회사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도 보면서 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을 좀 해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클래스 카드는 영어 단어 공부.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밖에 나오지 않은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찍으시면 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래프를 하고 사실 제가 엄청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다가 진짜 1시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통계를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저는 뭐 했냐면 보드게임 앞쪽에 앱스라고 했고, 이제 뒷판에다가 그 기관 찾아서 쓰라고 한 다음에 뒤집어서 붙여서 한번 앞에서 나눈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도 구글, 뭐 네이버, 메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우리 반 애들이 쓰는 거에 절반이 다 저 회사가 다 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전 국민이 몇 명인데 너희가 몇 명인데 이제 생각하면 아이들도 조금 독점이 심한 것 같기는 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었고 다음은 이제 알고리즘 수업이었었는데 이거는 그 계정 처음에 만들고 탭 이용할 때 이제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약관을 봐요. 그 많은 글자들. 그 몇 천자, 7,000자가 넘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모비딕 소설만큼의 양이라고 했거든요. 약관의 글자가. 그리고 진짜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요. 이제 저는 그렇죠. 읽을 수 있니? 아니요. 그럼 나도 못 읽어. 근데 이게 맞니?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될까? 예를 들어 급식실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면 너희 가만히 있겠니? 그러면 아니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일부러 이걸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많지만 많은 거의 문제. 근데 생각해보면 로벅스 결제할 때는 되게 쉽게 결제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걸 하면 선생님 저도 이걸 잘 몰라요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GPT를 그때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걸 GPT에 약관에 다 넣었어요. 긁어서 넣고 4학년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뽑은 내용을 같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들께서도 잘 모르셔도 조금 수업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자료만 잘 적절히 넣으시면 그때는 GPT가 환각 현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히스토리 삭제하는 거 알려줬었거든요. 그리고 시크릿 모드 알려줬는데 정말 어떤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히스토리를 지우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자기게 남는 게 싫대요. 사실 아이들은 알려주면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장단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토의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네, 관련된 뉴스나 뭐 관련된 논문 자료를 가지고 GPT에 넣어서 간단하게 글을 만드셔도 되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서로 얘기해보고 약간 거기서 이상한 채널, 지금도 보면 먹방 좋아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애들은 먹방? 이렇게 해요. 근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게 그럼 먹방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뭐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근데 이제 말한 아이가 공격을 받지 않게끔 저는 얘를 서포트를 하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하면서 약간 장을 펼쳐주고 오케이 집에 가면서 생각해봐 하고 뭐 내일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집에 갈 때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게 먹방이 왜 이게 저는 되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주지 않았어요. 플랫폼이 뭐가 있어라고 할 때도 항상 물어보고 너희가 나와서 써라. 그래서 이건 이제 미디어 기관이랑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였는데 이제 제가 우선은 아이들한테 발표를 받아서 썼고 수업이 끝났는데 얘네가 계속 온 거예요. 선생님 더 있어요. 저희가 더 써드릴게요 하고 쉬는 시간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막 기획사 쓰고요. 막 예능 프로그램 쓰고 자기네가 더 써놓고 간 거예요. 됐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가라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게임에 참 남녀를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은데 남자들이 거의 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팀을 많이 만들어 해서 그냥 저는 게임팀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차피 다른 거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에 있어서 뭐 블리자드는 뭐고 뭐 이렇게 했는데 2시간을 하고 보통 1시간만 하거든요. 쉬라고 하는데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을 가야 한다. 제발 그만둬라 하는데도 이제 게임이니까. 근데 사실 너무 행복해 보이면서 이제 그 와중에 얘기를 해요. 너 게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나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할 데가 없잖아요. 여기 또 이제 연령 안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게임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하이브와 JYP의 특징. 굉장히 잘 얘기합니다. 네. 저도 몰랐죠? 뭐, 음악이, 하이브는 사랑 관련이 많고요. JYP는 춤선이 부드럽고요. 난리 났어요. 지금 보컬도 하이브 음색이 좋다. JYP는 또 뭐가 많다. 뭐 노래 시작할 때 JYP라는 말이 나오는 노래들이 많다. 이런 것들은 사실 비판적 사고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미디어라는 게 즐기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였고요.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구글에서 찾았어요. 네, 광고 전략 뭐 있니? 찾아서 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다만 아이들한테 광고를 가져오라고 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출력을 해서 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어쨌든 또 게임이나 선정적 광고도 많긴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업 자료를 좀 잘 선정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정은 하되 영상 링크를 걸어주고 이제 아이들끼리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재현인데요.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미술에 보면 관점 앵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 마침 관점이 나와서 글로 넘어갔어요, 저희는. 그래서 우선 제가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같은 포즈인데 완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와라. 그리고 보시면 이제 둘이 싸우는데 여기서 보면 한 명이 때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러게, 누가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다르겠지라고 하고, 사실 여긴 없지만 저희는 그 세월호 때 저는 그 수업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때 그 예전에 세월호 추모 공간을 이제 없애니 마니에 대한 논쟁의 기사가 있어서 그 이제 조선일보랑 이제 경향신문 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신뢰성이 있는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봐, 여기 거짓말 하나도 없고 이거 다 믿을 수 있는 언론사인데 의견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가 한쪽만 봤을 때와 양쪽을 봤을 때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때 소라 처음에 나왔을 때 막 뉴스가 엄청 떴거든요. 보시면 위에는 막 소라 최고 이건데 밑에는 약간 사실 다 가짜.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인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여줬고, 네, 사실 뭐 날리면 바이든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야기 다른 관점에서 뉴스 보기를 또 이제 뭘로 했었냐면 뉴스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뭘 했냐면 스토리를 주고 역할을 몰래 줬어요. 너는 예를 들어 이 기업의 대표야. 너는 사실 지역단체 대표라서 저거 설립되는 거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너는 그냥 학교 애야. 너는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제3자야 주고, 이제 걔네가 똑같이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제 티 안 나게 자기네 입장을 조금 강조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 순서나 이런 걸 저 조절해서. 그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GPT로 짰습니다. 네, GPT한테 이러이러한데 몇 명이 할 건데 이런 포인트를 좀 해줘 했더니 대본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고, 아이들이 이걸 하니까 영상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초상권 때문에 정말 이게 그거였어요. 막 재건축을 하냐, 저기 공원을 다 없애냐 마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저희 학교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개발을 찬성하자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두르고 어디서 그걸 봤는지 막 시위하는 걸 다 찍고요. 막 시장에 나와서 막 이렇게 거만하게 하는 것도 찍고, 막 자기네 이거 올리려고 막 대학 교수라면서 막 인터뷰도 그런 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보고, 그러게 같은 사건인데 왜 달랐어? 하고 이제 서로 찾았어요. 쟤네 조는 무슨 역할을 맡았을 것 같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지털 윤리라서 뭐 이제 윤리는 수업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익명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앱에 있어서의 문제 상황을 네가 직접 얘기해봐라. 네가 2학년 아이한테 이 앱의 사용 설명서를 쓴다면 뭐라고 써주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나이가 안 되죠. 나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 30대로 쓰고 있는 친구들 많지? 하면 이제 손에 들어요. 저는 30 몇 살이고 저는 40 몇 살이고. 자기 나이로 가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그래서 아동보호 정책도 도움이 안 돼요. 청소년 보호 기능을 적용을 못 받아요. 걔네는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꺼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거면 안 썼으면 좋겠지만 네가 쓰면서 느꼈던 위험 상황이나 근데 쓰는 이유, 좋은 건 뭔데를 얘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장단점이라든지 아이들이 적었고, 그러다 보면 막 많이 써요. 뭐 이상한 영상이 많이 뜨고, 쇼츠랑 롱폼을 좀 따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인스타그램도 어때요 하면 이걸 그냥 붙이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거 한번 다음에 또 얘기해 볼까 해서 그걸 가지고 다음 수업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틱톡 장단점이 단 2명이 했거든요. 저희 반에 틱톡 쓰는 친구가 딱 2이었어요. 둘이서 어찌나 신나게 행복하게 하던지. 네. 제가 그냥 둘한테 하라고 했어요. 너희 둘이 책임을 지고 틱톡에 대해서 다 알려줘라 했더니 막 여기 막 다 나오더라고요. 막 시간 소비나 번역이 제대로 않고, 그치만 창의적인 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막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좀 방과후 있는 쪽 옆에 붙여놓으면 애들이 좀 보거든요. 뭔데 학교에 유튜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야, 너네가 이거 책임지고 학교 캠페인 하는 거야 하면 갑자기 글씨를 잘 쓰죠.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활동을 좀 했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뭐 단톡방 단체 욕하지랑 사칭하지 않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캐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겪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보다가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다음에 얘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아이돌 직캠에서 악플이 많이 달린다.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도배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배 안 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럼 언제 도배해요? 근데 도배를 계속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평가지로 그냥 제가 도덕 시간에 쓰려고 만들었던 건데 보여드리고, 뭐 아동 권리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거기 아마 자료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권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료가 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건 제가 GPT로 이미지 뽑아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공모전에 올렸는데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 디지털 환경의 아동 권리를 다룬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조약을 줄여서 만든 거라서 혹시 필요하시면 3분짜리인데 지루합니다. 네, 저의 수준에서 최선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동기 유발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 포스터 아이들이랑 만들었었고요. 뭐 AI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대신에 토론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토의식으로 했고, 이거는 뭐 경기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참여를 했던 건데 그걸 한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수업 자료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허위 정보 이런 것들 카드 뉴스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의 나와 디지털 공간의 나를 그리고 그 둘이 얼마나 겹치는지 퍼센트를 한번 적으라고 해서 좀 아이들이랑 얘기해 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95%가 비슷하고요. 이 친구는 15%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 실천으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한번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팀이 선정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중3이거든요. 진짜 저를 너무 싫어해요. 자기들의 초등학교 6학년 얼굴이 있어서, 네, 뭐 본인들이 동의했던 거라.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보시면, 네, 제가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개인, 기업, 정부, 부모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그 1년의 교육을 받더니 그래도 좀 많이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제가 다 됐고, 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수업을 해주실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아이들이 좀 서로 잘 꺼낼 수 있게 좀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수업을 자기 인생을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t maintenant, je continue en français parce que j'ai épuisé tout mon vocabulaire coréen d'un seul coup. Donc, je suis ravi d'être là avec vous aujourd'hui. Merci beaucoup. Bravo et merci pour votre présentation. C'était très intéressant. Aujourd'hui, je voulais vous parler, moi, d'une séquence qu'on a proposée autour de la lecture de l'image d'actualité pour des élèves de 7 à 8 ans. Voilà. L'idée, ça va être de trouver le sens d'une image d'actualité. Avant de démarrer précisément sur cette séquence, je voulais simplement vous résumer en 4 points ce que sont les missions du CLEMI en France. D'abord, ça va être former les enseignants, c'est le premier point. Et la séquence de travail que je vais vous proposer, elle rentre dans cette mission-là puisqu'elle a été intégrée dans un parcours de formation en ligne que nous avons conçu il y a 2 ans autour de la thématique de la lutte contre la désinformation. Et donc, cette séquence a fait l'objet d'une séance qu'on a tournée en classe et elle est intégrée à ce parcours. Deuxième mission, produire et coproduire des ressources et des outils pédagogiques. Troisième mission, accompagner la création de médias scolaires, de la radio, de la web TV, des journaux scolaires. Et puis, dernière mission, développer des projets qui mettent en relation les enseignants et les professionnels des médias. On insiste beaucoup sur le fait que les professionnels des médias, les journalistes, soient en contact avec les élèves le plus possible pour faire part de leur expertise.
Et en un mot encore, le CLEMI, voilà comment ça se structure. Donc, il y a un CLEMI qu'on appelle national, qui est basé à Paris, dont je fais partie avec notre directeur qui est ici présent, mais il se décline dans toutes les régions de France. Nous avons des coordonnateurs académiques du CLEMI, avec lesquels nous travaillons au quotidien, et qui, eux, travaillent directement avec les formateurs et les enseignants dans les différentes régions de France. Alors, je vais passer juste à une petite question. Pourquoi proposer de l'EMI dans le premier degré avec des jeunes enfants? C'est une question qu'on se posait beaucoup il y a encore 10 ou 15 ans, qu'on se pose peut-être beaucoup moins aujourd'hui, de par l'évolution de la société et des technologies. Je vous ai simplement placé ce petit chiffre. C'est une étude qui a été publiée en France il y a un peu plus d'1 an et demi, et qui dit que, c'est le chiffre de droite qui m'intéresse le plus, 6 ans et 10 mois en France, c'est l'âge auquel un enfant commence à utiliser Internet tout seul, en autonomie, avec évidemment divers supports qui peuvent être le smartphone, qui peuvent être la télé, qui peuvent être la tablette, qui peuvent être les jeux vidéo, bien sûr. Et puis, il y a les réseaux sociaux qui vont commencer à utiliser très tôt, TikTok, Snapchat, WhatsApp et YouTube. On en a parlé il y a quelques instants. Ils vont beaucoup et très jeunes sur ces réseaux sociaux. Alors, on va rentrer dans le vif du sujet. En quoi cette image d'actualité pose-t-elle problème? C'est comme ça qu'on introduit la séquence auprès des élèves. En quoi elle pose problème, cette image d'actualité? Tout simplement parce que c'est pas une image d'actualité dans le sens où il n'y a aucun contexte qui l'accompagne. Il n'y a pas de titre, il n'y a pas de légende, elle n'est pas entourée d'éléments écrits, donc on ne peut pas la comprendre, on ne peut pas savoir ce qui se passe réellement sur cette photo. Et donc, les objectifs de la séance, ça va être pour les élèves de 7 à 8 ans, d'apprendre à la fois à décrire précisément une photo d'actualité, et surtout, et c'est le plus important, de la comprendre dans son contexte. Voilà, et ça va être les deux objectifs de la séance que je vais vous proposer. Donc c'est une séquence qui se décompose en 4 temps bien précis, que je vais essayer de vous présenter le mieux possible. Et on démarre avec simplement aussi des prérequis qui sont très importants, des choses que les élèves doivent maîtriser avant de se lancer dans cette séance. Il va falloir que les élèves connaissent la définition d'une information, c'est essentiel, parce que sinon ils vont pas avoir les réflexes nécessaires pour l'accomplissement de la séquence. Il va falloir qu'ils connaissent les éléments constitutifs d'une information, les 5 W, quoi, qui, quand, où, comment. Et puis, il va falloir qu'ils sachent utiliser un moteur de recherche sur Internet, ça va être à la fin de la séquence, pour valider ce qu'ils auront recherché. On démarre très précisément avec le premier temps de la séance, ça va être la description de l'image. Donc, on va leur proposer cette image d'actualité que je vous ai montrée tout à l'heure, aucun élément de contexte, et l'image, elle doit être choisie soigneusement par l'enseignant parce qu'elle doit pouvoir être comprise de différentes manières. C'est-à-dire qu'on ne doit pas pouvoir dire tout de suite ce qui s'y passe. Sinon, le jeu est fini tout de suite, ça ne marche pas. Donc, elle doit être comprise de différentes manières. Et puis, on va leur demander de décrire l'image le plus précisément possible. Et là, on peut leur demander d'être précis. On va leur apprendre les termes premier plan, arrière-plan, là c'est flou, là c'est net. Et puis, on commence à lister tous les éléments qu'ils vont trouver. On va associer les différents éléments aux 5 W. Par exemple, la question « où », à ton avis, qu'est-ce que tu peux avoir comme élément qui te permet de répondre à cette question? La question « qui », qu'est-ce que tu as comme élément qui peut te permettre de répondre à cette question? Et en fait, très vite, ils vont se rendre compte qu'ils vont être coincés, que sans le contexte, ils ne peuvent pas répondre aux 5 W avec précision. Et pour conclure ce premier temps, on va leur faire écrire la démarche d'observation qu'ils ont suivie, parce que cette démarche-là, ils vont devoir la reproduire lorsqu'on va leur proposer des activités similaires. Et surtout, on écrit, on ne peut pas comprendre une image d'actualité s'il n'y a pas d'écrit qui l'accompagne. C'est absolument impossible, ou alors on la comprend mal. Le deuxième temps, on va insister là-dessus, on va insister sur ce point, le contexte. Donc, on va leur demander, on va leur remettre la photo sous les yeux, et puis on va leur dire, essaye de trouver une ou deux hypothèses. À ton avis, qu'est-ce qui se passe sur cette photo? Et il va falloir justifier. Il se passe ça parce que j'ai l'impression que là, sur cette photo, on voit ça, etc., etc. Et on note leurs propositions au tableau. Et puis, on va présenter l'image d'actualité dans son contexte, et on va voir qui a gagné, qui a trouvé la bonne hypothèse, qu'est-ce qui se rapproche le plus de la vérité. Alors, si je vous repropose celle-ci, à votre avis, qu'est-ce qui se passe?
Je vous pose la question, est-ce que vous avez une idée de ce qui peut se passer? Alors, j'ai pas pris mon oreillette, mais... Soyoum, qu'est-ce qui se passe sur cette... à ton avis, qu'est-ce qui se passe sur cette image? Ah oui, comme ça, vous pouvez écouter. Ok, c'est bon. 지금 보니까요, 동물이 잡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동물을 구조해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으나 뭔가 구호해 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Voilà, merci beaucoup, Soune. C'est parfait parce que vous avez imaginé plusieurs hypothèses potentielles. Et en fait, quand on met l'image dans son contexte, voilà ce qui se passe exactement. Donc, c'est une armée privée qui défend un ranch de rhinocéros des braconniers. Les braconniers avaient pour l'habitude de tuer les rhinocéros, de les abattre pour couper la corne, qui est très précieuse. Et donc, cet homme-là qu'on voit au premier plan, il va effectivement endormir l'animal, il va couper la corne, mais c'est pour lui sauver la vie, pour éviter qu'il soit abattu par les braconniers. Donc là, on va montrer aux élèves qu'on a tous les éléments de contexte qui permettent de comprendre l'image. On a le titre, on a la légende, où il y a la date, le lieu, et quels sont les hommes qui sont visibles sur la photo. Voilà. On leur fait identifier tous ces éléments-là, la date de parution, la publication concernée, le titre, le sujet de l'article et la légende. Et on conclut avec un écrit où on va lister tous les éléments de contexte qui peuvent permettre de comprendre le sens d'une image d'actualité. Encore une fois, titre, légende, et la date et par exemple la source. Là, c'était une photo de l'agence France Presse, par exemple. Le troisième temps, on va chercher le sens d'une photo d'actualité. C'est-à-dire que ce qu'on a acquis là comme démarche, on va leur faire réinvestir. Donc, on va répartir les élèves en plusieurs groupes, parce que ça va être intéressant qu'ils échangent entre eux pour identifier quelques hypothèses. Et on leur propose, même chose, une image d'actualité sans aucun élément de contexte. Ils vont s'aider de ce qu'ils ont fait pendant les séances précédentes, et ils vont devoir décrire les images, formuler des hypothèses, 2 hypothèses au minimum, pour que ça ait du sens, pour qu'ils puissent identifier ce qui peut marcher ou pas. Et à chaque fois, il va falloir qu'ils essaient de répondre autant que possible aux 5 W. L'enseignant est dans la classe, il circule et il essaye de guider les échanges si nécessaire. S'il voit que les élèves font vraiment trop fausse route, il peut les remettre sur le droit chemin si c'est nécessaire. Et puis, et là c'est très important, pour chacune des 2 hypothèses que les groupes d'élèves auront identifiées, ils vont établir une liste de mots-clés. Par exemple, si on reprend la photo qu'on a vue à l'instant, il y a des mots-clés qui sont évidents, rhinocéros, couteau, après, peut-être, est-ce que ça se passe peut-être en Afrique, parce que le rhinocéros, ça peut être en Afrique. Enfin voilà, des mots-clés qui vont leur être utiles pour leur recherche. Alors, je vais vous diffuser un petit extrait de film qui vous montre cette étape-là. Alors, on y va. Déjà, on rappelle tout ce qu'on voit. Lune. Donc déjà, on pourrait dire c'est à quel moment de... La nuit. La nuit. Donc déjà, important ce qu'elle vient de dire. Lune, nuit. Tout à fait. Vous diriez que c'est quoi ça? Une plage. Une plage. Plage. Une mer. Alors, on note. Donc, plage. On voit des gens. On peut dire que c'est plutôt des hommes. Un groupe d'hommes. À quoi tu vois qu'ils prennent les Parce photos? qu'il y a un téléphone. Ils ont donc le Téléphone et aussi une voiture téléphone comme ça. portable. Oui. Alors, ça se passe à quel moment pour vous? En hiver. En hiver. Alors, pourquoi l'hiver, Nasla? Parce qu'il y a du brouillard. Il y a du brouillard, vous l'avez noté brouillard. Et pourquoi encore, Arden? Pourquoi l'hiver? Quels sont les éléments qui nous permettent de voir que c'est plutôt... Parce qu'il fait Voilà. très chaud. On va essayer de maintenant réfléchir au pourquoi le photographe a fait cette photographie et donc de commencer à trouver une hypothèse. Les Ah oui, ils sont tous masqués et vous n'aviez pas noté.
Voilà, donc vous avez vu durant cet extrait, l'enseignante va insister, va les guider un petit peu, va insister sur le fait de répondre aux 5 W en décrivant le plus précisément possible chaque image. Et ensuite, ils vont pouvoir formuler des hypothèses pour essayer d'identifier le sens de ces images. Pardon, excusez-moi. Et on arrive au temps numéro 4. Là, on va aller vérifier les hypothèses formulées. Donc, les groupes d'élèves, ils vont aller devant un ordinateur et ils vont rentrer les mots-clés qu'ils ont identifiés pour chacune des hypothèses en utilisant la fonction image du moteur de recherche. Si leur recherche aboutit, ils vont noter sur une fiche tous les éléments de contexte autour de l'image. C'est-à-dire ce qu'on a fait tout à l'heure avec le rhinocéros. Ils vont noter le titre, ils vont noter la date, ils vont noter ce qu'il y a sur la légende, etc. pour avoir le plus d'éléments possible. Si la recherche n'aboutit pas, l'enseignant, il peut leur proposer d'ajuster les choses avec un mot-clé qui leur aurait peut-être échappé afin qu'ils puissent parvenir à identifier la bonne image. Et puis enfin, chaque groupe d'élèves va revenir face à tous les autres élèves de la classe pour faire un retour, pour donner le bilan de leur recherche. Ils vont dire quelles sont les hypothèses qu'ils ont présentées, quels sont les mots-clés qu'ils avaient identifiés, et s'ils ont trouvé l'image sur Internet, quelle est la source d'information, et ils vont répondre aux 5 W qu'ils auront identifiés grâce à la recherche qu'ils auront effectuée. Et donc là, c'est ce temps-là, c'est à ce moment. D'abord, on va essayer avec chinois, après on va essayer avec japonais. Tout en haut, enfant japonais masqué. Ouais, on va. Brouillard. Ok, alors on y va. Il a bien été Internet dans la rubrique. Vous vous souvenez ce qu'il faut faire pour la photo? Diane, il faut aller dans l'image. Tout à fait. Donc Arden, bravo, t'as l'image. Alors, on va dérouler les photographies pour voir si on perd notre photo. Alors vas-y Arden. Tout ça 3 fois. Et, je crois. Vous avez trouvé la photographie combien de fois? 4 fois. 4 fois. Donc, vous aviez donc bien ciblé les mots-clés. Vous pouvez nous rappeler vos mots-clés? Lune, océan, Ouais. Afrique, portable. Africain, oui, c'était africain. Portable. Et donc, ça a marché. Est-ce que vous pouvez nous dire dans quel média vous l'avez trouvé? L'Indépendant. Est-ce que vous pouvez nous dire si vous avez trouvé un titre? Oui. Et qu'est-ce qui vous a apporté comme information pour vous écouter? De médias De migrants. Ouais, c'était les migrants. Clair de lune. Remporte le World Press Photo. Alors, c'était donc une photographie de migrants. Voilà. Donc là, quand on arrive au terme de la séquence, il y a une double démarche qui a été effectuée. Il y a une démarche critique et réflexive, c'est-à-dire c'est l'analyse d'images, la description, trouver des hypothèses, identifier les mots-clés qui vont aller avec chaque hypothèse, et tout ça de manière collective, c'est-à-dire qu'on réfléchit ensemble. Et puis, elle est validée par une démarche technique, c'est-à-dire que on sait effectuer une recherche inversée sur Internet, on va utiliser les mots-clés qu'on a identifiés, et cette démarche-là, elle peut être répétée à l'avenir parce qu'elle est acquise. Ces élèves-là ont 7 ans au moment où le film a été tourné, et on a l'habitude de travailler avec l'enseignante que vous voyez à l'écran, et elle m'a dit qu'ils avaient pris l'habitude, non pas de douter de tout, mais lorsqu'il y avait quelque chose qui les intriguait, d'aller vérifier en utilisant la démarche technique qu'ils avaient là. Et c'est hyper important parce que par rapport aux chiffres que je vous donnais tout à l'heure, ils sont pile à l'âge où ils vont commencer à aller tout seuls sur Internet, sur un smartphone, sur une tablette, etc., etc. Et surtout, on anticipe le moment, souvent c'est vers l'âge de 10-11 ans en France, je ne sais pas si c'est la même chose en Corée, le passage au collège, on a son smartphone personnel, et là c'est vraiment l'ouverture vers beaucoup plus de voyages sur les réseaux, avec parfois des incertitudes. Ces enfants-là seront mieux armés pour éventuellement se prémunir de contenus qui seront problématiques. Je vais vous montrer les photos sur lesquelles ils ont travaillé. Alors là, on l'a essayé de les piéger un petit peu, parce que le film a été tourné en fin 2021, et donc quand ils ont vu le masque sur les visages, ils ont pensé évidemment à l'épidémie de Covid, à la pandémie. Donc ils sont partis sur cette hypothèse-là, parce qu'eux, ils avaient vécu ça 1 an et demi auparavant, comme nous tous. Et en fait, cette photo a été prise en 2016 en Chine, pendant un épisode de forte pollution.
Et donc, ils ont pu comme ça identifier qu'ils étaient partis sur une fausse hypothèse parce qu'il y avait un biais, c'est-à-dire un biais de vécu. Ils étaient tous partis sur un vécu commun et collectif. On a vécu le Covid, le masque, c'est le Covid. En France, on porte rarement des masques en période de pollution. Peut-être parfois à Paris, ça peut arriver, mais c'est assez rare. Et donc, ils n'étaient pas du tout partis sur l'idée de la pollution. Et après, vous l'avez peut-être vu pendant le film, ils ont dit, bon, ça se passe peut-être en hiver parce qu'ils sont habillés chaudement. C'est certainement un pays asiatique. Donc, ils ont cité le Japon ou la Chine et ils ont fini par trouver la bonne image. L'autre image, c'est celle-ci. C'est une image qui est assez connue, qui a été primée d'ailleurs en 2015 ou 2016, me semble-t-il. Donc là, elle est assez compliquée. Donc, vous l'avez vu également dans le film, ils sont partis sur des gens qui filment la lune, parce que c'est joli, sur une plage, des gens qui se prennent en selfie au clair de lune, pourquoi pas. Et en fait, c'est malheureusement beaucoup plus tragique que ça. Ce sont des migrants qui sont échoués sur une plage en Afrique et qui cherchent à capter du réseau pour joindre leur famille. Voilà. Donc, ils ont, pareil, avec les hypothèses qu'ils ont formulées, ils étaient partis d'abord sur l'idée d'un selfie au clair de lune, et en tapant, je crois, ils avaient identifié que ça pouvait se passer en Afrique, plage, téléphone, et comme c'est une photo assez connue, elle est ressortie dans leur recherche, et ils ont pu identifier ce que c'était. Lorsque ça sort, ce qui est intéressant aussi, c'est pour enrichir leur culture médiatique, parce que l'image, elle peut sortir 3 fois, 4 fois, 5 fois, mais sur des sites qui sont très différents. Et là, ça va être important que l'enseignant les guide vers des sites qui sont fiables. Alors, non pas qu'il peut y avoir des blogs qui peuvent être intéressants et bien sourcés, mais typiquement, elle leur a indiqué qu'il fallait préférer des sites d'information, des sites d'actualité. C'est ce que fait la petite fille à la fin de la séquence. Elle cite un journal local qui s'appelle L'Indépendant en France, qui a retranscrit cette photo, qui a publié cette photo. Donc cette démarche-là, vous voyez, elle est intéressante parce qu'ils vont pouvoir la réinvestir après, peut-être quand ils seront un petit peu plus âgés, quand on va leur expliquer que les images d'actualité, en fait, elles peuvent être détournées. C'est-à-dire que pour l'instant, on n'a pas encore introduit la notion de malice et de désinformation et de mésinformation, mais on peut le faire progressivement et on va utiliser la même démarche. On va leur expliquer qu'une image, elle peut être détournée en étant recadrée, filtrée, retouchée, que le contexte peut être modifié, voire même aujourd'hui et de plus en plus, qu'elle peut être créée de toutes pièces par l'intelligence artificielle. Voilà. Et en utilisant la même démarche, ils peuvent identifier si une image a été modifiée ou non, et en réfléchissant un petit peu plus, en identifiant l'intention. Pourquoi on a modifié cette image? Pour me tromper, pour gagner de l'argent, pour nuire à un tel ou un tel ou un tel. Et donc, il va falloir faire attention. On peut trouver plein d'images pour le faire travailler dessus. Typiquement, celle-ci, elle va très très bien. Cette image de lion noir, ils vont faire la recherche et très vite, ils vont se rendre compte qu'un lion noir, ça n'existe pas. Voilà. À l'origine, c'est un lion blanc. L'image a été retouchée pour modifier la couleur. Il est tellement rare qu'il n'existe pas. Voilà. Donc ça, c'est intéressant. Ils vont s'en rendre compte assez vite. Celle-ci, c'est une image authentique à la base. C'est une manifestation en Espagne, en Catalogne pour être plus précis. On voit les manifestants et les policiers qui s'opposent. L'image est assez forte, mais elle est surtout forte parce qu'il y a le drapeau catalan qui surgit. Sauf que le drapeau catalan, il a été rajouté. Il a été rajouté à la photo initiale. Et cette photo a été virale, notamment sur le continent européen, pour illustrer la lutte. C'est au moment de référendum sur l'indépendance de la Catalogne. Elle a beaucoup circulé sur les réseaux. Beaucoup de monde s'est fait abuser en disant cette photo doit être primée, elle est magnifique, sauf qu'elle est fausse. Elle est fausse. Donc c'est pareil, c'est quelque chose qui peut être travaillé par les élèves. Et ça, c'est le footballeur Messi. Je ne pouvais pas ne pas parler de Lionel Messi, qui est représenté comme étant un personnage de jeu vidéo par un générateur d'intelligence, voilà, il est généré par l'intelligence artificielle. Alors, ce qui est important quand même, j'ai oublié de le souligner tout à l'heure, le choix des images. Il faut que quand même la thématique soit accessible pour des élèves très jeunes. Le rhinocéros, c'est très bien, ils connaissent l'animal. La photo des enfants avec le masque, ça passe très bien. La photo des hommes qui qui essayent de chercher du réseau, elle n'est pas violente, il n'y a pas de problème. Un lion, c'est très bien. Messi, c'est très bien parce que c'est un personnage qui est très connu. A priori, on trouvera toujours un enfant dans la salle, dans la classe qui va connaître Messi. Celle-ci, par exemple, elle est un petit peu plus compliquée, celle du milieu, parce que si on commence à évoquer le contexte,
Vous pouvez, voilà, l'histoire du référendum, manifestation, etc., c'est peut-être un petit peu plus compliqué. Il faut encore une fois qu'il n'y ait pas de parasite. C'est-à-dire que si la compréhension du contexte vient parasiter la démarche de recherche, c'est pas terrible, c'est pas bien. Donc il faut faire attention au choix de la photo. Et je crois que j'arrive au terme de ma présentation. Je vous remercie beaucoup pour votre attention.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께 다 궁금한 점인데 저는 이제 1, 2학년 논의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한 5월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수업 중에 힘들 때가 1, 2학년이지만 조금 아이들이 무력하다고 할까요?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1, 2학년 중에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끄러운 애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굉장히 반응 없는 애들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제 딴에는 끌어준다고 끌어주려고 하지만 그게 좀 기술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경력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 좀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있어요. 네, 저도 6학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후드 티에 모자를 뒤집어 쓰는 순간 시작돼요. 저와의 외면이. 그리고 바지에 손을 넣는 순간.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성향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그냥 접근을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뭘 수업 듣거나 할 때 뒤에 조용히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면 그냥 둬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최대한 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라고 해도 얘는 지금 리니지에 꽂혀 있으면 리니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업을 제가 A를 준비했지만 얘가 흥미가 없으면 그럼 비슷하게 혹시 네가 흥미가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봐서 이제 그 중에 걸리면 그걸 하게 그냥 열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A를 하지만 얘는 변형 활동을 하게 해주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전 좀 그냥 쉬는 시간을 둬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두면 외로워서 돌아오는 애가 있고요. 아니면 그날의 휴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매 시간 항상 참여를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단순히 수업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 보통은 그렇게 그냥 관심사를 주거나 좀 휴식 시간을 주고 사실 이끌어서 온다는 건 제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가 즐거우면 됐고 가만히만 듣고 있어도 얘가 뭔가를 또 인식할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서 전 조금 두는 편이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Alors merci pour votre question. J'espère que je vais répondre correctement. Nous, il y a une activité qu'on préconise vraiment lorsqu'on est face à des élèves qui ont du mal à se lancer, à participer, c'est la radio. Alors je ne sais pas à quoi ça correspond, 5e ou 6e niveau chez vous, je ne sais pas à quel âge ils ont les élèves, mais la radio, nous on l'a fait pratiquer dès le plus jeune âge, dès 5 ans, 4-5 ans, pour des élèves qui sont, on appelle ça des petits parleurs, qui n'osent pas s'exprimer parce qu'ils sont très timides, et puis quand ils grandissent, c'est parce que quelque part ils ont une attitude un peu désinvolte, mais la radio c'est très engageant, c'est très attractif. Et moi, je me souviendrai toujours, j'avais une classe alors en France, on dit moyenne section, une petite fille qui avait 4 ans. Je l'ai eue pendant toute l'année. Elle a dû me dire 5 mots durant toute l'année. Et l'année suivante, on l'a lancée dans un projet de radio et on n'entendait plus qu'elle. Voilà, parce qu'elle avait, c'était ce petit objet, un micro devant la bouche qui était engageant, qui était attractif. Et à partir de cette activité-là, eh ben, dans tout le reste de ses activités scolaires, elle s'est montrée beaucoup plus participante et active.
네, 안녕하세요. 끌레미 선생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진 활용해서 맥락 찾고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확장 활동 제안에서, AI를 활용해서 새로 생성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이게 필터나 보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재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도 사진이 신뢰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약간 요런 것들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아이들과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떤 사진을 창작하거나 이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보도사진이라고 해도 최근에는 언론 매체에서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만들어내서 보도하는 사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수업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판단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Alors, merci pour cette question. Alors, la question de l'IA, évidemment, aujourd'hui, elle est cruciale. Il faut que les élèves parviennent à comprendre. Alors, effectivement, c'est intéressant de travailler avec eux sur la génération d'images, comment on rédige un prompt, comment on arrive à obtenir l'image qu'on souhaite parfaite. Un renard qui court dans le désert la nuit, c'est improbable, on peut pas, mais on va le faire par IA. Après, il y a l'IA et il y a l'IA dans le monde médiatique. Et ce qu'il faut qu'ils comprennent, c'est que l'IA dans le monde médiatique n'existe que si elle est signalée. C'est-à-dire qu'effectivement, il y a des journalistes aujourd'hui, des organes de presse qui commencent à utiliser l'IA pour illustrer des articles, mais c'est systématiquement indiqué. Parce qu'il y a la nécessité de ne pas tromper le lecteur ou le téléspectateur. Cette image n'est pas une image authentique, elle a été générée par intelligence artificielle. Il faut que cet aspect-là rentre dans la tête des élèves. L'IA, c'est pas forcément c'est pas le diable, hein, c'est pas quelque chose qu'on doit éviter absolument. Simplement, il faut, et notamment dans la sphère médiatique, l'utiliser à bon escient et en faisant preuve, comme dans la séquence, je crois que je vous ai présenté tout à l'heure, d'esprit critique. C'est-à-dire que si on veut illustrer quelque chose et que l'IA est un bon outil pour y parvenir, on le fait, mais on indique qu'on l'a fait avec l'IA. 네, 저 자비의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수업 들으면서 그 보도사진, 특히 이제 월드프레스 포토 수상작을 아까 그 이미그런스들이 이제 그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월드프레스 포토 수상작을 수업에 활용한 거에 대해서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I'm very impressed with, 그래서 그런 사진을 활용할 때 혹시 학부모들에게 컴플레인이 있다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그런 사진을 이제 고를 때 어떤 내용적으로 조금 이제 자가 검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숙고해서 사진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서는 그 사진을 포함해서 아까 카탈로니아 시위 사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진을 아이들 수업에 썼단 말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고 놀랐는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괜찮게 허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미디어 교육 현장의 현직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업인지 뭐 같이 병행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자이고 지금 미디어 교육을 이제 1년여 시작을 이제 막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고요. 되게 인상 깊은데 프랑스에서 현직 기자들이 미디어 교육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ors, merci pour cette question. Je vais essayer d'y répondre le plus précisément possible. Pour la première partie concernant le choix des images, comme je le disais tout à l'heure, l'enseignant doit choisir très soigneusement les images, d'une part pour qu'elles répondent aux intérêts pédagogiques de la séance, c'est-à-dire qu'elles soient polysémiques, qu'on puisse la comprendre de plusieurs façons, et puis il faut qu'elles respectent la sensibilité des élèves. Je vais vous donner un exemple très concret. Il y a 2 ans, la fiche du dossier pédagogique
de la 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à l'école que nous organisons chaque année. C'était une jeune Ukrainienne, vous savez la guerre en Ukraine, entre l'Ukraine et la Russie qui dure depuis plus de 3 ans maintenant, presque 4. C'était une jeune Ukrainienne assise sur un banc en train de pianoter sur son smartphone et derrière elle, il y avait un immeuble en ruine. Une image très forte. Et à cette époque-là, en France, il y avait beaucoup d'élèves ukrainiens réfugiés qui étaient dans les classes françaises. Et on a eu des témoignages d'enseignants qui étaient confrontés à un choix pas évident. Est-ce que je peux utiliser cette image-là alors que j'ai un petit ou une petite ukrainienne dans ma classe? Et là, en fait, c'est vraiment le choix éclairé de l'enseignant. C'est-à-dire que on a eu des témoignages d'enseignants qui nous ont dit « moi, j'ai pas pu parce que c'était trop dur pour l'élève d'être confronté à cette image-là parce que ça rappelait un traumatisme fort ». Et à l'inverse, on a eu des témoignages, alors peut-être avec des élèves plus âgés, d'enseignants qui nous ont dit que ça a été une séance d'une grande richesse parce que l'élève ukrainien ou ukrainienne a pu témoigner de son vécu, de la façon dont il est arrivé en France dans un contexte dramatique, et ça a pu engendrer des débats très, très prolifiques dans la classe. Par rapport aux parents, j'ai pas le souvenir qu'on a eu de problématiques. Alors il faut savoir, en France, on a vraiment un devoir très strict de réserve sur tout ce qui est notion de politique. On n'a pas à se prononcer. Vous parliez de l'image sur la Catalogne. Alors la Catalogne n'est pas une région française, mais si, imaginons que cet été en France et qu'il y a eu une problématique politique, l'enseignant n'a pas à se prononcer en faveur ou en défaveur des manifestants, par exemple. Là, ce qui va compter, c'est mettre en avant l'intérêt pédagogique de la démarche, c'est-à-dire que on va juste contextualiser ce qui se passe pour les élèves, parce qu'il faut qu'ils comprennent quand même qu'il y a une petite notion. On ne va pas rentrer dans les détails, parce qu'encore une fois, ça peut parasiter la démarche pédagogique, et puis c'est pas l'objet. Et puis encore une fois, l'enseignant n'a pas à dire je suis pour ou contre l'indépendance de telle ou telle région. Voilà, on n'a pas le droit de le faire. J'ai pas le souvenir de témoignages d'enseignants qui nous ont dit sur ça, on a eu des problèmes. Sur les journalistes. Alors, on travaille beaucoup. Alors, ça faisait partie, vous vous souvenez, au début de ma présentation, des 4 missions du CLEMI, des 4 missions principales, c'est effectivement favoriser les démarches collaboratives entre le mond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entre les journalistes et le monde enseignant. On a pas mal de dispositifs qui existent en France. On a des dispositifs de classe média, par exemple, où à intervalles réguliers, il y a des journalistes qui viennent intervenir pour suivre dans la durée le travail médiatique d'élèves. On a ce qu'on appelle des résidences. Alors là, c'est encore plus pointu, c'est plus poussé. C'est un journaliste qui va venir s'installer dans l'établissement pendant une semaine, 15 jours, un mois, et qui va accompagner un projet médiatique. Et puis, tous les ans, pendant la 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école, qui est un événement qui a lieu au mois de mars, il y a plusieurs centaines d'événements qui sont organisés en collaboration avec les médias à la fois nationaux et régionaux en France, qui organisent des rencontres entre professionnels des médias et élèves, et ce à tous les niveaux, vraiment du lycée jusqu'aux petites classes. Voilà, j'espère que j'ai répondu à votre question. Ajouter un tout petit mot à ce que Xavier vient de dire parfaitement sur la question de l'utilisation d'images photographiques en milieu scolaire. Est-ce que cela peut poser problème? Au-delà de la dimension des photographies, nous avons eu en France des problématiques extrêmement fortes liées à la présentation notamment de dessins de presse ou de caricatures en milieu scolaire, puisque nous avons eu notamment une tragédie avec l'assassinat d'un enseignant en 2020 à la suite effectivement de l'utilisation en classe de caricatures, et cet enseignant, Samuel Paty, a été assassiné, et donc c'est un fait extraordinaire qui ne reflète évidemment pas la réalité quotidienne des enseignants en France, mais il faut le mentionner parce que cela nous montre qu'effectivement, quand nous parlons d'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nous sommes sur une thématique qui touche aux enjeux de citoyenneté, aux enjeux de démocratie, et dans son organisation, le CLEMI travaille de façon collégiale avec notamment les institutions, les autorités publiques,
avec les acteurs du secteur de la presse et des médias, avec les acteurs de l'enseignement, un certain nombre d'institutions. Nous avons dans notre organisation, comme l'a expliqué Xavier tout à l'heure, un Clémy national et puis des représentants dans tous les territoires. Mais au-dessus de nous, nous avons un conseil d'orientation et de perfectionnement du Clémy qui se réunit plusieurs fois par an et qui est composé de 60 membres. Ces 60 membres représentent exactement l'ensemble des acteurs que je viens de décrire, qui fixent ensemble les orientations stratégiques de l'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en France. Pourquoi je prends le soin de préciser cela? C'est pour montrer que les contestations qui peuvent émaner d'élèves eux-mêmes qui vont juger un certain nombre de contenus d'enseignement licencieux ou non désirés. Parfois, les parents vont pouvoir contester effectivement ces enseignements et ils vont le faire en s'exprimant notamment via les réseaux sociaux numériques. Il est extrêmement important que la façon dont nous concevons aujourd'hui les activités pédagogiques dans ce domaine précis de l'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qui peut toucher par certains endroits des questions socialement vives, soit protégée dans cet environnement de collégialité entre la sphère des autorités publiques, la sphère scientifique et pédagogique de notre approche, et le Clémy s'inscrit dans cet esprit de collégialité qui est extrêmement important, qui peut aujourd'hui fonder un projet de société. Et je crois que c'est extrêmement important de à la fois conserver une forme d'autonomie, d'indépendance dans la façon aujourd'hui de penser une politique publique d'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et en même temps, effectivement, d'être dans un environnement de protection institutionnelle pour être aujourd'hui en phase avec le projet d'une société démocratique qui va effectivement travailler sur le progrès et le développement des jeunes concitoyens. Voilà, je voulais juste apporter cette précision, en plus de ce que le praticien, l'enseignant, le formateur va expliquer, comme l'a fait parfaitement Xavier. 네,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대신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채하 부천 일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네, 발표해 주시는 미디어 수업 사례를 들어보니 저도 학생들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다 보면 원하는 수업 목표를 잘 성취하지 못하거나 저도 모르게 발문을 제가 의도하는 바로 이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두 분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학교 옆에 계신 학교에 계시네요. 근데 이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만이 아니라 그냥 수업 자체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니지라고 끌고 가는 건 사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교사로서의 이야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사실 저는 메타적으로 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 질문을 던지신 자체가. 네, 100% 객관적으로는 불가한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래서 대신 교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그냥 우리 같이 여기서 서로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더 경험이 많아서 줄 수는 있지만 나도 너희한테 배운다라고 진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실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약간 답이라기보다는 그러게 네 얘기도 있네, 네 얘기도 있네 하고 끝나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분위기를 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분명히 또 끌고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럴 때 아이들이 조금
근데 뭐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난 좀 다르게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근데 좀 이런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전은 사실 애들이 질문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서로 그걸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좀 교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Et je voulais juste ajouter, si j'ai bien compris la question formulée, pour éviter le décalage potentiel entre ce qu'on attend et ce qu'on reçoit des élèves, on essaie toujours, nous, de partir des pratiques des élèves. C'est ce que vous montrez aussi dans votre travail. C'est-à-dire que si on leur propose, évidemment, de partir d'une émission de radio d'il y a 35 ans, quand nous, quand on était jeunes, ça risque de pas forcément bien marcher. L'idée, c'est vraiment de partir de ce qu'ils connaissent, de partir de leur vécu, et on va les agripper vraiment à partir de ça, de ce qu'ils perçoivent tous les jours, de la sphère médiatique, qu'elle soit, on le disait, ils peuvent confondre publicité et information. On l'a vu dans votre travail. Et ben, c'est en partant de ça, de ce qu'ils vivent au quotidien, qu'on va réussir à les agripper, à les emmener vers des pratiques d'éducation média à l'information.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또 제가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을 대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승재 강사님께서 질문을 요청 주신 건데요. 네, 한국에는 끌레미와 같은 미디어 교육 전문 정부기관이 없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세르주 바르 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Bon, je vous remercie de la question. J'avais pas prévu d'intervenir, mais après tout, puisque nous sommes présents, autant profiter de cette opportunité qui nous est offerte. Je voulais simplement dire que nous avions développé beaucoup de coopération à l'international et que cette question nous est posée de façon de plus en plus récurrente, que ce soit au Brésil, que ce soit dans d'autres pays d'Amérique latine, que ce soit en Afrique également. Nous avons de plus en plus de questionnements sur le fonctionnement même du CLEMI et sur en fait, cette organisation, ce fonctionnement entre un centre national et un réseau d'enseignants sur le territoire, parce que ce qui interpelle aujourd'hui les différentes régions du monde, c'est comment avoir au sein du système éducatif une capacité de faire entrer les expertises des différents acteurs aujourd'hui de la société civile, des institutions qui peuvent amener aujourd'hui du matériel, de la réflexion importante pour accompagner le travail des enseignants. Et donc c'est vrai que le CLEMI joue un rôle d'intermédiation entre les institutions, les associations, les acteurs éditeurs du secteur de la presse et des médias, et que nous sommes à la fois un centre de formation, mais qu'une grande partie de notre activité vise à coordonner et à faire converger l'ensemble de ces actions de ces différents acteurs de la société civile. Et ça, je pense que nous voyons aujourd'hui se développer ailleurs qu'en France des centres comparables au CLEMI. Deux exemples. Le Centre québécois d'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a été créé juste avant la crise de la pandémie de Covid en 2020, avec des acteurs québécois qui sont venus se former à Paris. Un autre centre est en train de voir le jour au Cameroun, le Centre régional d'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Nous avons une grande coopération que j'ai citée avec le Brésil et je leur ai suggéré peut-être l'idée de créer un centre brésilien et c'est aussi quelque part une réflexion qu'ils ont actuellement. Donc évidemment aujourd'hui nous sommes ici et je terminerai à la Korean Press Foundation qui joue un rôle extrêmement important et je crois que là où il y a des acteurs, il faut s'appuyer sur ces acteurs, peut-être pas réinventer quelque chose, mais peut-être
faire que les coopérations internationales entre des acteurs peut-être un peu différents mais autour d'un même objectif peut suffire aussi aujourd'hui pour conduire des politiques publiques efficientes en matière d'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Et je suis très très impressionné par ce que je vois ici à la Korean Press Foundation.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그 사이에 질문이 생각나신 분이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서로에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질문을 역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박수현 선생님. 제가 자비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근데 느끼셨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만 7세 아이들이 그렇게 토론 수업을 사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업을 보면서, 나도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학년만 수업을 했던 나도 이렇게 진짜 반성을 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이제 그 수업이 어쨌든 좀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수업인 건지 아니면 프랑스에서는 그 연령대에 그렇게 좀 깊은 토론을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미디어 리터러시에 연결을 시키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Alors, merci pour la question. Alors, en France, l'éducation média et l'information ne figure pas dans les programmes officiels dans le premier degré, donc dans l'école de 3 à 10 ans. Ça intervient à partir du collège, à partir de 11 ans. C'est pour ça qu'au Clémy, notamment depuis plusieurs années, on a vraiment mis l'accent sur les ressources pour le premier degré. Là, l'exemple que je vous ai montré à l'écran tout à l'heure, c'est une professeure qui est engagée dans une démarche d'éducation média et l'information, c'est-à-dire qu'elle a perçu, parce que je l'ai pas dit tout à l'heure, mais c'est très important, lorsqu'on fait l'EMI, lorsqu'on fait l'éducation média et l'information, on travaille plein de choses. On va travailler sur le français, le langage oral, le langage écrit, le travail collectif, la dimension morale et civique aussi va être étudiée. Et donc, parce qu'elle a identifié toutes ces richesses-là, elle fait beaucoup d'éducation média et l'information dans ses classes. Donc après, ce sont des choix pédagogiques qui sont faits par les enseignants. On en reparlera un petit peu tout à l'heure dans la session de l'après-midi. Mais c'est pas encore, on espère que ça arrivera prochainement, c'est pas encore dans les programmes du premier degré en France. Donc nous, notre mission justement, c'est de développer ce type de ressources pour encourager le développement de tout cela. Et puis pour répondre au fait que vous étiez surprise de voir des élèves de 7 ans travailler là-dessus, en fait, nous, on s'est rendu compte, en créant des ressources et en les proposant aux enseignants, que même avant 7 ans, on peut commencer à faire de l'éducation média à l'information. Moi, j'étais enseignant en maternelle, donc avec des élèves de 3 à 6 ans. Et encore une fois, j'ai fait de la radio avec des élèves de 4 ans. Et pas seulement pour parler dans un micro, parce que ça, c'est pas de l'EMI, mais pour faire de l'information. C'est-à-dire qu'ils étudient, ils ont encore appris ce que c'était qu'une information, et après, ils faisaient leur petite émission de radio à 4 ans. Donc, il n'y a pas de limite, je crois. Alors, il y a des limites cognitives à un moment donné, mais on peut vraiment commencer l'EMI très tôt. Et par rapport à la séance que je vous ai proposée tout à l'heure, si on choisit bien la photo, encore une fois, là, on avait par exemple un retour sur le rhinocéros en disant oui, mais alors attention, parce que il y a peut-être la question de la violence animale qui se pose, parce qu'il y a un couteau. Les élèves sont pas là-dessus. Les élèves, ils sont sur leur démarche qu'on leur propose. On leur dit, tu vas décrire l'image et tu vas essayer de comprendre ce qui se passe. Et quand c'est bien amené, quand l'enseignant encadre bien les choses, il n'y a pas de problème. Et en fait, vous l'avez vu, ça fonctionne très très bien. 그럼 저도 박수현 선생님에 이어서 그 혹시 끌레미에서나 프랑스 뭐 전반적으로 그 지금 7세나 8세 외에 좀 더 어린 학생들,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도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lors, je vais un petit peu redire ce que j'ai dit à l'instant, c'est-à-dire que on peut leur inculquer très vite la compréhension de ce qu'est une information. Si j'ai le temps, je montrerai peut-être tout à l'heure. J'ai un petit film qui a été tourné, pareil de la même manière que celui-ci, en classe, où les élèves apprennent à déterminer, à faire la distinction entre une information, une anecdote, une rumeur, parce que
finalement, c'est une définition très simple, une information, quelque chose de nouveau, quelque chose qui concerne beaucoup de monde, et surtout, et on insiste beaucoup là-dessus, quelque chose qui est vérifié. Après, on va ancrer ça dans leur quotidien, parce qu'évidemment, on va parler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ou géopolitiques avec des élèves de 4 ans. Mais par contre, une information toute bête, c'est, dans le petit film qu'on a tourné, c'est il y a un spectacle qui va avoir lieu à la fin de l'année dans l'école. Ça, ils n'avaient pas cette information. Ils vont essayer d'identifier dans l'école quelle peut être la source fiable qui va leur permettre de vérifier l'information. Ils se concertent, ils se consultent, et ils finissent par dire, bon, on va aller voir la directrice de l'école, elle doit avoir l'information. Ils y vont, ils vérifient l'information, ils vont même la vérifier 2 fois, parce qu'on va téléphoner à la mairie qui a réservé la compagnie qui va faire un spectacle dans l'école, et comme ça, on a une source on a 2 sources qui ont permis de vérifier doublement l'information, et on va pouvoir mettre dans le petit journal de classe. Voilà. À 5 ans, à 4 ans, 5 ans, ils ont compris ce que c'était qu'une information, et surtout, ils ont compris que c'était très important de la vérifier. Et ces élèves-là, ce sont les mêmes dont je vous ai parlé tout à l'heure pour le projet radio. Et lorsqu'ils ont conçu leur projet radio, ils avaient pris cette démarche de ne parler que de choses qu'ils avaient vérifiées. Voilà. À 5 ans. Donc c'est encore une fois, cette histoire, enfin c'est pas une histoire, hein, je l'invente pas. Cette anecdote-là, ce récit-là, moi j'ai travaillé dans des zones de ce qu'on appelle d'éducation prioritaire en France, donc avec des enfants qui évoluent dans des milieux socialement défavorisés, où la maîtrise de la langue française n'est pas forcément évidente, y compris pour leurs parents, où les conditions de vie peuvent être peut-être moins bonnes que celles d'autres enfants. Et il n'empêche qu'ils y arrivent sans problème. Et voilà. Et au contraire, ça les élève, ça les pousse à aller chercher. Et c'est extrêmement riche parce qu'en plus, on va travailler sur l'ouverture sur le monde. Ce sont des endroits où il y a beaucoup de cultures qui se mélangent. Il y a beaucoup d'enfants d'origine étrangère, africaine, maghrébine, asiatique parfois. Et typiquement, moi, j'ai le souvenir d'un petit garçon qui ne savait pas ce que c'était qu'un journal. Quand je lui ai dit le mot journal, et même mieux, sur 23 enfants, il y en avait 2 qui savaient ce que c'était qu'un journal, papier. Mais parce que ça n'existe plus, même nous, on n'utilise plus les journaux papier. Et parmi les 2, c'était un élève d'origine turque qui m'a dit, ça si, mon papa, il le lit, parce que le papa, il achetait tous les matins son journal turc pour avoir les nouvelles de son pays, de la Turquie. Et donc, on a pris le journal qui était à la maison, on l'a fait venir en classe et on est parti de là. Je vous disais tout à l'heure, on est parti du vécu des élèves. Et c'est extrêmement riche parce qu'on va parler de la culture turque, on va parler de c'est pas la même, c'est marrant, les mots sont pas écrits de la même manière, le journal est pas pareil. Et on part de là et on fait toute une séance d'éducation média à l'information. Alors moi j'ai une question pour Xavier Duclémy. Est-ce que Xavier, tu peux nous expliquer, parce que tu as expliqué que l'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n'était donc pas dans les curricula du premier degré, est-ce que tu peux expliquer le travail que tu fais avec un groupe que tu as créé pour expliquer à nos amis la démarche du Clémy pour le premier degré? C'est une très bonne question, monsieur le directeur. Merci de l'avoir posée. Donc effectivement, depuis 5 ans maintenant, depuis que je suis arrivé au Clémy, on a mis en place un groupe de travail composé d'enseignants du premier degré, de ce qu'on appelle des conseillers pédagogiques aussi, qui sont présents sur tout le territoire. Hein. On est 9, je crois, 9-10, ça fluctue parfois. Et l'idée, c'est vraiment d'enrichir les propositions, et ça je vous en parlerai tout à l'heure dans la deuxième session, qu'on peut faire aux enseignants du premier degré, justement parce qu'ils n'ont pas de programme. Donc, comment on peut faire pour organiser son travail et proposer des ressources à des élèves de 5 à 10 ans, sachant que, voilà, encore une fois, il n'y a pas le cadre des programmes, donc il faut réussir à s'organiser. La première chose qui va les intéresser, c'est ce que je vous disais tout à l'heure, c'est que lorsqu'on fait l'EMI, on travaille plein de choses. Et ce qui est extrêmement intéressant, de constater, c'est que lorsqu'on travaille avec des enseignants qui n'ont jamais fait d'EMI, au début, ils sont un petit peu réticents parce que c'est du travail en plus, ça va changer mes habitudes de travail. Je suis pas certain de vouloir le faire parce qu'en plus, c'est pas prescrit par l'institution, c'est pas dans les programmes. Mais une fois qu'ils l'ont fait, ça rentre dans leurs habitudes de travail. La collègue dont je vous ai parlé tout à l'heure, elle le fait depuis longtemps, mais j'ai une collègue de maternelle qui avait jamais fait d'EMI. On a fait les séances dont je vous ai parlé tout à l'heure dans sa classe, et depuis tous les ans, elle organise son travail de toute l'année
avec des projets en éducation média à l'information. C'est-à-dire qu'elle travaille toutes les compétences qu'elle doit travailler qui sont indiquées dans les programmes, mais via des travaux en éducation média à l'information. Et donc ça, c'est un petit peu notre leitmotiv. Dans ce groupe de travail, on veut permettre aux enseignants de s'emparer de cette thématique-là. Donc on crée des ressources, on fait des propositions pédagogiques. On a créé un outil que je vous montrerai tout à l'heure, qui leur permet de se repérer dans les compétences en EMI, parce que quand on ne connaît pas, c'est pas forcément évident de se repérer, donc on en parlera tout à l'heure. Mais on a cette démarche-là spécifique pour les enseignants du premier degré. Merci à vous, monsieur le directeur. Moi, j'ai une question, peut-être. Oui. J'étais très intéressé par la présentation que vous avez faite tout à l'heure, et je voulais savoir, donc, sur la durée, combien de temps ça prenait d'effectuer toute la démarche que vous avez présentée. Et puis, je me trompe peut-être, j'ai l'impression que vous partiez beaucoup de l'aspect médiatique des choses, de ce que connaissaient les élèves, et comment vous raccrochez la notion justement d'information. Comment les élèves vont se rendre compte que là, il y a la notion d'information qui va rentrer en ligne de compte.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받았네요. 우선은 그게 수업 활동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전체는 이제 1년으로 잡고, 보통 2주에 한 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씩 수업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블록 수업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네, 보통은 그렇게 잡았지만 더 들어갈 때도 사실 있긴 했고요. 또 아이들이 원하기도 해서 여기 안 넣은 뭐 미술 수업이라든지 음악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연계되는 활동들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는 조금 상대적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수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관심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막 플랫폼과 권력 이쪽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판별 수업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있는데 사실을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맥락을 봐야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너가 그 맥락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까지 하고 우리가 최대한 찾아본 게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정보라는 것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정보구나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정보 너무 많으니까요. 유튜브나 이런데. 그래서 그 정보들 중에서 내가 신뢰 가능하면서 이 정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정보가 나에게 좋은 정보인지를 사실 선택하는 건 아이의 몫이고요. 저는 그 전까지의 단계를 조금 제안해 줬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정 강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만 7세에서 8세 아이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조별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적정 인원수가 있을까요? 를 끌레미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Alors, Monsieur Serge Barbet n'est pas enseignant, Monsieur Serge Barbet n'est pas pédagogue, je suis juste le directeur du CLEMI et l'expert est Xavier Gillet, et donc je laisse Xavier répondre à cette excellente question. Comme ça, Neda. Alors, effectivement, la question de l'effectif, elle revient souvent dans les questions même qui sont posées par les enseignants en France, parce que ça relève aussi des obstacles potentiels dont je vous parlais tout à l'heure. C'est-à-dire, je vais pas faire d'éducation média à l'information parce que ça nécessite un agencement particulier, faut que je fasse des groupes, ça m'arrange pas. Vous avez vu dans la séquence que je vous ai montrée tout à l'heure, ils avaient 5 ou 6 ordinateurs. C'est quasiment un privilège immense en France. On est assez mal équipé dans les écoles primaires élémentaires en France, et donc les enseignants vont dire mais moi j'ai qu'un ordinateur donc je peux pas faire cette séquence-là. Eh ben si, simplement
ça relève là pour le coup de ce qu'on appelle l'ingénierie pédagogique. C'est-à-dire que j'ai un ordinateur, j'ai 2 ordinateurs, j'ai 28 élèves, eh bien je m'organise. Il n'y a pas d'effectif idéal. Évidemment que si ils sont 12, ça va peut-être un petit peu plus simple que s'ils sont 28. Mais s'ils sont 12, on va faire 3 groupes de 4, et puis s'ils sont 28, on va faire d'autres groupes. Enfin voilà, on va s'organiser. La séquence, quand on propose des dispositifs pédagogiques comme celui-ci, on précise évidemment qu'il s'agit d'une proposition. C'est-à-dire qu'après, il y a la liberté pédagogique de chaque enseignant qui va adapter non seulement l'organisation spatiale, mais aussi l'organisation pédagogique en fonction de ce qu'il connaît de ses élèves, en fonction de là où il en est dans son programme, en fonction de ce qu'il a déjà vu avec ses élèves, en fonction de ce que lui maîtrise en éducation médiale information. Voilà. Vraiment, après, il y a une grande liberté d'action. On n'est pas prescripteur, on fait des propositions. Mais nous, vraiment, on insiste sur le fait que l'obstacle technique n'existe pas. Il y a vraiment toujours la possibilité. Alors évidemment, si on n'a pas d'ordinateur, ça va être compliqué de mener cette séance-là. Mais a priori, il y a toujours au moins un ordinateur qui traîne dans une école. Donc il y a toujours la possibilité de mener la séance ou la séquence. Voilà, c'est le message que nous on fait passer, et on le fait d'expérience parce que là encore une fois, la collègue travaillait dans des conditions plutôt très bonnes puisqu'elle avait un certain nombre d'ordinateurs à disposition pour faire travailler ses élèves. On a des retours d'enseignants qui nous ont dit moi j'ai un ordinateur dans ma classe, j'ai fait un petit cours informatique, je mets 4 élèves dessus, pendant ce temps-là les autres font autre chose, ou alors font une recherche informationnelle, ou font un autre travail, peu importe. Mais il y a toujours moyen de trouver un dispositif pédagogique qui permettra de mener la séance à son terme. 네,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비님께 드리겠는데요. 네, 저희 궁금한 게 저희도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한국에서도 다문화가 되고 언어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려면 주제를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교육 말고도 혹시 어떤 주제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Alors, ça va revenir un petit peu à ce que je vous disais tout à l'heure, c'est-à-dire que plus l'élève est jeune, plus il va être important de lui parler de quelque chose qu'il connaît, qui appartient à son vécu. C'est pour ça que je vous donnais l'exemple tout à l'heure de l'information qui pour nous est minime et qui n'en est pas une, mais pour eux c'en est une. Il va y avoir un spectacle à la fin de l'année dans l'école. Ça, pour eux, c'est une information et c'est dans leur vécu. Plus l'élève va grandir, plus on va pouvoir évoquer des sujets qui vont sortir de l'école. C'est déjà un petit peu le cas avec la séquence que je vous ai proposée, puisque ils vont s'évader un petit peu, puisque le rhinocéros il est en Afrique, qu'on va parler de la Catalogne, pourquoi pas. Là, on va commencer à évoquer des choses qui vont être un petit peu en dehors de l'école. Mais encore une fois, plus il est jeune, plus il faut partir d'informations qui sont proches de lui. Je reprends l'exemple du journal d'origine, du journal turc. Là, c'est du vécu, c'est du concret. On est parti d'une information qui était publiée dans ce journal turc. Mais l'information de départ, c'est que j'ai trouvé un journal chez mes parents, il vient de Turquie, on va en parler. Et une fois que c'est parti, on enchaîne sur d'autres choses. Mais voilà, si vraiment je devais donner une indication, c'est ça. On part systématiquement du vécu des élèves pour ensuite élargir les horizons.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박수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니 교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유튜브 생활,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 뭐 이런 식의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학교에 미디어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좀 반겨주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일상 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미디어를 학교에서는 약간의 금기처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인은 아니지만 전화번호를 막 적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선생님처럼 1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겐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단발성 수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실 안에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의 눈치를 살짝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어떤 가치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일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제 외부 강사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꺼내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오픈을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외부 미디어 강사가 들어갔을 때 혹시 이제 선생님 1년의 과정을 겪으셨으니까 어떤 역할 또는 어떤 교육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그 외부 강사 분 오시는 걸 수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학년이 막 다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24차시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 학교에 6학년만 13반이에요. 막 12반, 13반이어서 저희가 딱 2차시 받은 거예요. 한 반별로. 그래서 이제 그때 신고하는 기능,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동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수업을 보시잖아요. 선생님 나 그 수업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애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도 보시면서 약간 동료 장악이 된 거예요.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서로의 수업을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동료 장악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암묵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서로의 예의예요, 진짜로. 그래서 수업을 볼 일이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강사님 수업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많이 배웠다 하시고 나 저 PPT를 사실 너무 받고 싶었는데 이제 달라고 하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지만 나도 저 수업을 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정책 제안 같은 거 할 게 있으면 제발 그 전문 강사님들을 학교에 좀 보내주시면 저희도 거기서 배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안 다루어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 권리 이런 부분을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다 해주시면 뭐 설령 그 선생님이 좀 가치관이 다르실 수도 있죠. 왜 저렇게 미디어를 장려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넘어가실 거예요. 그냥 1시간 지나면 본인 수업하시다 생각 안 하실 거라서 그냥 저는 학교에서 최대한 안 다뤄주는 수업을 좀 강하게 딱 보여주시면 어쩌면 그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그 수업을 하는 계기점이 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의 기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죄송한데 제가 궁금하지만 어떤 또렷한 답변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서 선생님들께도 좀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해도 된댔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연소적 관람 불가인데 봤어? 엄마가 같이 보자고 그래서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갔던 곳은 학군지가 아니었어서 이제 그랬던 것도 있고 그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공부시키는 분위기의 학교는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려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근데 학교에서 엄마 이거는 같이 보는 거 아니래라고
얘기하렴, 뭐 이렇게 좋게 돌려서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 엄마 아빠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너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한 건가? 이제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로블록스도 그렇고 로블록스를 1, 2학년 아이들이 거의 반에서 제가 느낄 때에는 거의 7, 80%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갔었던 학교들은. 그래서 저는 모르는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제가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로블록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만간 로블록스를 시작할 생각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할 연령이 안 됐는데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겪었을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저는 굉장히 저희 아이는 보호주의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 막으면서 키웠었던 부모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 한국에는 이런 부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부모들과 부딪힌 적도 많고 그래서 제가 교사 입장, 그래도 아무리 단발성 강사 입장이긴 해도 뭔가 아이들에게 이거를 잘 집에 가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전달을 하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어도 사실 교실에서 계속 겪는 문제긴 해요. 저는 그 정도도 있었어요.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맞으면 때리라고 했대요. 제가 여기서 반박을 하면 어머님을 욕하는 건데 저희 엄마는 맞으면 2대 때리라고 했어요라고 하는데 거기도 뭐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우선은 그렇죠. 그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를 이제 얘기를 해서 우선은 너희 부모님이 너를 아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더 맞을까봐 정말 이야기를 하신 거겠지라든지 그래 오징어 게임이 부모님이 보시기엔 재밌고 뭐 잔인한 장면을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널 보여주신 걸 거다 해서 우선 부모님 편. 근데 진짜 그러시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때리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19금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걸 보는 게 도움이 안 되고 너에게 더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한번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 그렇지만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내가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이런 것도 있대라고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꼭 마지막에 얘기해요. 절대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틀렸대라고 얘기하면 안 돼.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할 기회를 열어주는 정도? 사실 또 입장을 바꾸면 그 가정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조금 플러스 조언을 주고 약간 이렇게 끌어오는 정도까지가 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erci. Et ben, juste pour compléter, si on parle juste dans la sphère éducation, médias, l'information, ce que vous décrivez, ça s'appelle un conflit de loyauté. C'est-à-dire que il y a une information qui est présentée à un élève ou une élève et il va dire bah non, c'est pas vrai parce que mon papa il a dit autrement. Et là, comme vous le disiez à l'instant, il faut surtout pas y aller de manière frontale en disant ton papa raconte n'importe quoi. En revanche, organiser un débat, une confrontation d'idées et puis une démarche, pourquoi pas, d'évaluation ou de vérification de l'info pour dire bah on va voir, peut-être que ton papa s'est trompé sans le faire exprès, on va aller voir ce qu'il en est vraiment. Et ça peut être intéressant parce qu'en plus on va travailler une démarche d'évaluation et de vérification. Voilà, donc c'est compliqué cette question-là. Dans les petites classes en France, on a la chance de pouvoir souvent faire venir les parents dans les écoles. Moi, je l'ai fait beaucoup dans les quartiers que je vous décrivais tout à l'heure, parce qu'il y avait la dimension ouverture culturelle qui était extrêmement riche à explorer. Donc, on faisait venir des parents
de différentes origines dans l'école pour qu'ils parlent un petit peu de leur pays d'origine, de leur culture, qu'ils lisaient des histoires venant de leur pays d'origine. Et ça a cette vertu d'effacer aussi des barrières qui peuvent exister dans l'esprit des parents, qui ont peut-être une petite défiance vis-à-vis de l'école parfois. On les fait rentrer dans l'école, ils voient que leur enfant se sent bien, on l'espère en tout cas, et ça va souvent mieux ensuite. Et les débats dont on parle se vont aussi mieux parce que le parent se sent mieux avec vis-à-vis de l'école.